정상성의 한계. 1899년 12월 20일 작가 윌리엄 커너는 남아프리카 전투 자원 입대자를 모심하는 타임스 광고를 보고 뛸 듯이 기뻤다. 그의 나는 아무렇게 적게 잡아도 육군성 전투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 입대 가능 제한 연령을 훌쩍 넘었음에도 그는 즉시 지원하러 갔다. 집계가 도착하지 않아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몇 가지 사소한 관련 행정상의 장애물을 넘은 끝에 마침내 그는 면접의 기회를 얻었다. 면접이 끝나고 신체 검사의 사격 시험, 승마 시험이 이어졌다. 코너는 근본 6243을 달고 미들섹스에 위치한 제국 기마 의용공 34중대에 복무하던 이재명의 시절을 회상하며 소수기는 하지만은 출중한 사람 중에도 중도 탈락자가 나왔다. 그 말했다. 이늘에서도 현직 병장이나 미술교관도 떨어질 수 있었기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시의 군복무 현장에는 체력적인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을 상쇄할 수 있을 많은 자질이 존재한다. 그는 이러한 신체 검사 제도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성조차도 그 뜻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코너 신체검사의 신장과 가슴들레 측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쟁 중에 군대의 통상적인 입대 자격은 하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 많은 병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너 같은 나이의 심정이 입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1860년 군인이 되려면 신장이 최소한 172cm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계속해서 1900년도 160cm로 낮아졌다. 그러나 코너가 지적했듯이 기준을 이렇게 낮췄음에도 모든 지역명이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화이트의 통계 수치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시되었고 외면을 당했다. 화이트 전기에서 문제로 소문난 인사였으며 효율성과 제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반유대주의와 우생학적인 견해를 불쾌할 정도로 자세하게 피력했다. 그럼에도 보호전쟁에서 군사작전이 펼쳐지던 와중에 제기된 영국 성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우려는 의회의 의제로 상정되었고 정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끌어내는데 일조했다. 신체적인 퇴보가 무엇보다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도덕적인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러한 공포는 신체의 지수의 모양의 변화가 사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두려움을 설정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작가 윌리엄 라스본 그레그는 인간의 경우에 자연 선택은 실패했다고 말해 과학자들이 우리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대보에 대한 두려움이 20세기 전원기의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찰스 다윈이 주장했듯이 인간은 집을 짓고 옷을 만들며 도구와 무기를 발명하는 등 새로운 삶의 조건에 맞춰 습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레그는 자연 선택이 인간의 생태에서는 다른 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죽지만 인간에게는 의사와 병원이 있다고도 말했다. 게다가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동물은 죽지만 인간은 서로 먹여 살린다. 다윈은 이러한 특징이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 종의 정신적인 진화를 촉진해왔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에도 문명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했다. 프랑스 의사 베네딕트 모렐의 신체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자질의 세대 유전에 대한 논문부터 헝가리 태생의 물리학자 언론인 막스 노르라우의 인텔리 예술에 대한 공격 1892년에 이르기까지 퇴보라는 단어는 19세기 말에 유행어가 되었다. 퇴보에 대한 이런 논의의 보전쟁 와중에 오간 설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로 노동계급 남성의 신체적인 쇠약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대성과 도시생활의 문제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보통은 신장과 체중 미달이 태부의 징후라고 여겼지만 다른 수많은 신체적인 특징도 태부의 징후로 해석되었다.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제임스 캔들리는 런던인의 대화란 저서에서 스모그와 인구 강이라는 런던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런던 사람들을 발육부진내 창백하고 여기며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모시키는지를 묘사했다. 이 어둡고 오염된 대기 속에서 자란 한 21살의 남성의 신장은 겨우 154.9cm 되지 않았다. 가슴 들리는 71.1cm로 캐들레가 보르게스의 카운트사만큼이나 이성적이라고 봤던 스코틀랜드 병사의 평균치보다도 정확히 30.5cm나 작았다. 청년의 머리는 작았고 얼굴색은 밀랍같이 창백했다. 또한 미간은 좁고 눈은 삿발뜨기가 확실했으며 매우 침울해 보였다. 대부하는 신체는 빅토리아 시대 소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약물로 인해 야만 상태에 빠져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다른 존재가 되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캔틀리의 런던 청년처럼 창백하고 왜소한 하이드는 딱히 어디가 기형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불구자 같은 인상을 줬다. 그는 과학적인 진보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지킬 박사의 잘못된 믿음으로 생겨났지만 런던이라는 도시의 산물이기도 했다. 지킬 박사는 런던의 의료 중심지인 웨스트민스터 널찍한 캐번디시 광장 인근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1889년 실업가이자 사회계가인 찰스 부스가 런던의 빈곤 지도를 작성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위해서 소호 근처 웨스트엔드의 지저분하고 방금이 취약한 지역에 방을 잡아준다. 역사가 주디스 워코 워치의 표현처럼 런던이 끔찍한 쾌락의 도시로 변모함에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의 시민들은 범죄 도시 신체적인 태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태보의 과학은 빅토리아 시대의 박식과 프랜시스 콜턴의 연구안에서 정상성의 과학과 충돌했다. 다윈의 사촌 동생인 콜턴은 오차 곡선을 정규 분포라고 부른 최초의 과학자 중에서 하나로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다. 콜턴은 영향력 있는 통계학 이론들을 개발하고 대중화했고 심리 측정의 기조를 다졌으며 지문 감식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우생학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냈다. 콜턴의 자칭 인종과학은 적합자에게는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독려하고 부적합자에게는 자녀를 덜 낳게 하거나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인에게 아예 출산을 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자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작정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결코 소수의 일탈적인 주장이 아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는 우생학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1950년 마침내 우생학이라는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명성 높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우생실험실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 콜턴을 이해할 때 그가 과학자이자 우생학자였다는 두 가지 사실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통계학 정상성 정체성 유전에 대한 콜턴의 관심은 그가 우생학에 깊이 관여했고 우생학을 촉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점은 자주 간과되곤 했다. 2014년에 런던 박물관의 셜록 홈즈 전시회 박물관 측은 마지막 전시실을 콜턴 컬렉션에서 빌려온 다양한 과학 장비들로 채웠다. 전시 표지판에는 프랜시스 콜턴은 셜록 홈즈가 런던의 범죄를 해결하던 때와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활동했던 과학자들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셜록 홈즈라고 썼던 법한 장비들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은 아마도 콜턴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조금이라도 기억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천재였네 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관람객들은 그의 지문인식 기술이 식문지배를 촉진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우생학이 세계 곳곳에서 타자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적인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콜턴은 편견뿐만 아니라 변이에도 관심이 있었다. 콜턴은 유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크기에 따라서 분리한 스위트피에서 씨앗을 추출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골턴은 1884년 국제건강박람회에 한시적인 인체 측정 실험실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소정의 요금을 내면은 신장 악력, 시력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수치 및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그는 수천 명 관람객의 신체 자리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골턴은 인간의 무수한 속성과 특징에 정규 분포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케틀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실제로 골턴은 소질과 유전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사해서 얻은 재능의 정규 분포가 찰스 부스의 수치를 활용한 사회계급 분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골턴은 만약에 계급과 재능의 분포가 일치한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계급 구조는 자연적인 동시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턴의 제자인 칼 비어스는 자신이 젊은 시절의 사회주의자였던 페미니스트였다고 밝히면서 비정기적인 수입으로 연명하는 극빈층 사람들은 하찮은 재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또다시 순전히 정황 증거에만 기반한 정상성 기준은 뜻하지 않게 누가 가치 있는 인간이고 누가 가치 없는 인간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정상성과 관련한 골턴의 연구가 모두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나는 골턴의 합성 사진에 특히 흥미를 느꼈던 적이 있다. 1878년에 골턴은 지나 심리학자 허버트 스펜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점에서 비슷한 일꾼의 사람들로부터 전형적인 특징을 서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공표했다. 그 방법은 1870년 당시의 장노철 사진기법을 활용한 것이었다. 합성 초상화 표본, 건강, 질병, 범죄, 사례, 재합성, 폐기력 사례, 초기에 폭력범들의 인물 사진을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한 골턴은 그렇게 얻은 합성 사진들이 범죄자의 특징을 조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골턴과 동시에 사람들이었던 이탈리아 범죄학자 세사레 롬브로스는 범죄자들의 볼에 주머니가 달린 듯한 볼록하고 큰 앞자하고 두개골은 또 이렇게 뾰족하고 눈덩이는 과도할 정도로 두툼한 데다가 또 이런 코와 맹금류가 흡사해 보인다고 특징을 묘사한 적이 있다. 맹금류? 질환, 질병이 돼 있고 몸이 약한 상태. 그러나 또 보게도 골턴의 예상과는 다르게 합성 사진들은 범죄자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범죄자들의 악당처럼 보이는 독특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바탕에 깔린 평범한 인간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부를 만한 특징이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골턴은 유전 생물학을 결코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골턴은 자신의 합성 사진으로 평균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부를 법한 특징들이 있으며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체적인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에게서 결핵 환자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많은 유형도 신체적인 특징으로 사전에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집단들의 비정상적인 특징이나 기질도 합성 얼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골턴과 그 추정자들은 어떤 모습을 정상이라고 생각했을까? 피터 그라일과 엘리자베스 스티븐스의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골턴은 정상성 개념을 종형 곡선으로 나타내기 시작하기 전부터 정상성과 관련해서 이미 매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골턴과 동료 과학자들은 자신이 얻은 수치로 평균을 산출할 때조차 전체 데이터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수치들을 삭제하곤 했다. 성장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서 분노 성향으로 점정적으로 발현시키는 아동의 사례들은 통계학자들에게 오랫동안 골치 아픈 문제였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골턴은 수집한 여성 데이터를 남성 데이터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변형시켰다. 예컨대 여성들의 신장 데이터가 종형곡선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하는 방정식을 활용해서 여성의 신장 측정치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데이터 각성은 그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단순한 통계적인 기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사학과 과학자였으며 작가, 은행가, 상인, 법률가, 사업가였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는 가장 평범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따라야만 하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기준으로 상정되었다. 그는 제임스 캔들리의 처방대로 자전거를 타고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유 시간과 자금이 있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드라는 유령이 런던에 출몰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는 알파인 클럽 회원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조지 세비치가 그랬듯이 친구들로부터 정력적인 등반가라는 찬사를 들으며 암석을 오르고 황야를 누비며 논밭과 얼음길로 스키로 내달리는 일에 푹 빠져 살지도 몰랐다. 그에 관해서 중간계급 전문 직업인의 이성적인 신장이나 최종 가슴 둘레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계급과 인종 집단의 건강 상태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발육 구전이 환경이나 상황에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전과 도덕적인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가지는 의사와 과학자,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논평가의 옹호가 있었음에도 영국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신체적인 퇴보에 대한 이런 강박은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을 둘러싼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은 안목 대력을 명명했으며 골턴의 우승하기로는 다행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 피드 곳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 선입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념들이다. BMI 지수와 건강의 관계가 체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받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를테면 아시아계 후손이 백인 유럽인의 정상으로 여겨지는 덩치를 가지게 되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 이에 반해 흑인 여성은 몸집이 커지더라도 그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골턴 컬렉션은 마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사무용품을 한쪽에 정리해 두듯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보관 캐비닛 안에 치워져 있는 상태다. 골턴은 논문과 사진 대부분은 UCL 도서관의 컬렉션 서고에 보관되어 있고 서고 책장에는 골턴 사망 당시의 책장 속에 있던 내용물, 우생학의 파괴적인 유산을 보여주는 한층 불길한 또 다른 품목을 나중에 컬렉션에 추가되었는데 1912년 피셔의 제안에 따라서 독일 식민지 전역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피셔의 우생학적인 선동에 영감을 얻어 나이트쟁을 저술했다. 피셔의 연구는 후일의 홀로코스트를 처리하게 되어서 반유대주의적인 니른베르크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1940년 피셔는 나치당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골턴은 1911년에 사망했는데 이를 미뤄볼 때 색상표는 골턴에게 직접 보내졌다기보다는 칼 피어슨에게 보내졌던 것 같다. 색상표는 20세기 우생학이 얼마나 강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준다. 2018년 가딘지는 UCL이 우생학에 대해서 조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골턴은 나치에 연관짓는 것은 감상주의에 사로잡힌 끔찍한 비방이라는 한 강사의 반대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UCL의 국립우생학 실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존재했다. 비정상 판정을 받은 특정인의 자녀 출산 억제가 목표였던 우생학 불임 프로그램 역시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 최근까지도 시행되었다. 골턴과 피셔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어쩌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얘기와 그들이 남긴 유산은 정상성 개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골턴과 피셔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분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